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6페이지. 드디어 이제 우리 권리 주체, 자연의 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소론 파트 공부했었죠? 그래서 뭐 관습법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신의성 실온치,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오고요. 오늘 공부할 파트에서는 자연인에서는 이제 세 문제 정도 나오죠?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민법이 권리 능력자가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누구죠? 자연인. 자연적으로 사람인 거. 법이 인정한 사람인 거. 권리 능력자 인이라 그러거든요. 자연인 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돼요. 동그라미 누구든지. 양도 포기 안 되고 제한 박탈당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사람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법인은 두 가지 있거든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사단이 사람의 집단의 줄임말이에요. 재단법인은 그 재단은 그 재산의 집단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단법인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이 모여 있는 거 있죠. 장학재단. 그렇죠? 복지재단. 여러분 사립학교는 뭐지? 학교재단이죠? 학교법인이라고 그러거든? 학교법인 이렇게,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렇게 쓰는데, 고려대학교 주인이 고려중앙학원이에요. 근데 그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입니다. 그 재산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민법 이제 능력이란 말이 4번 나오거든요. 이쪽 구분하셔야 됩니다. 방금 권리 능력 봤었죠?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또는 자격, 밑줄. 그걸 권리 능력이라 그래요. 두 줄 끝에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하고는 별개 개념이죠. 여러분은요, 코엑스 사거리에 빌딩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어. 가질 수는 있어. 갖고 있나요? 그게 다른 개념이에요. 권리자는 갖고 있는 사람이고, 권리 능력은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의사 능력은 뭡니까? 의사 능력은요,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거기까지만 치세요. 의미를, 둘째 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의사 능력이라 그래요. 근데 웃긴 건 우리 조문에 민법 전체에 의사 능력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한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이 법이 적용되려면 의사 능력자들이 행동만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째 줄 끝에 보시면 의사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없다. 그래 어떻게 판단한다고? 구체적, 개별적 동그라미. 우리가 이걸 줄였을 때는 개별 구체적이라 그러는데 풀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풀었죠. 영어로 뭡니까? 개별 구체적이? 여러분 이거 아는데 영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마다 사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민법 판례들을 보면은요, 몇 살을 기준, 나이 기준은 몇 살이 기준이죠? 7살이 기준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봐요. 초등학생들은. 자, 이제 빨간 줄 치세요.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사적 자치 원칙상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조문이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게 통설입니다. 5살짜리가 자기 앞으로 든 집이 하나 있어서 할아버지가 물려준 집이 얘가 그날 낮에 복도방에 들려가지고 집을 팔고 왔네. 무효입니다. 아무리 똘똘해도 무효야. 걔는 의사 능력 기본적으로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 똘똘한 친구들은요 6살만 5살 돼서 하나 물어보잖아요. 근데 똘똘한 친구들 있죠. 어느 구사 능력이 초등학교 졸업 수준 되고 심신이 피곤하다 이런 말도 쓰고 그러면은 의사는 인정합니다. 판사가 인정해요. 그 다음에 7살, 8살 때도 오는 게 그냥 덜 떨어졌잖아.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 구체적인 의미예요. 판사가 심문을 해요. 여러 가지 물어보죠. 몇 가지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보통 세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로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유아. 나이 기준으로 하면 7살 이하. 유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죠? 술이 취한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야. 여러분, 왜 사람이 술이 취하면 의사 무능력자가 될까?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죠.
술 취하면 개가 되잖아.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다고. 제가 한 10년 전인가 좀 충격적 경험이었는데, 겨울이었어, 겨울. 종로 위가 저 옛날 정수석 앞에서 밤에 집에 가는데 여자분이 술이 많이 취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으셨어, 이렇게. 몸을 못 가누니까. 근데 동료분들이 다 여자분들이 해가지고 이걸 어쩔 줄은 몰라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더니 차에 태워서 해야 되는데 얘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앉아있던 여자분이 갑자기 스타킹을 벗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뭐 요즘 같으면은 저 사람들이 뭐 핸드폰을 찍고 그랬겠지. 난리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 자기 좀 스타킹 벗고 있는 정신이 없는 그 친구의 막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라고. 정신 차려라 그거지. 그렇죠. 그럼 그 여자분은 자기가 뭐 하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술이 취한 사람 만취자. 의사무능력자입니다. 내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집에 왔더니 주머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집을 팔고 왔네. 친구한테 보니까 2만 원을 팔고 왔네. 무효입니다. 술이 취한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고도의 정신병자. 최근엔 이게 문제죠. 그냥 뭐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의사무능력자가 아니라 좀 심한 경우 있죠. 고도의 정신병자. 뭐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우리가 무효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입증할 수가 없어. 요건 입증이 돼. 나이니까. 근데 내가 술 취했을 때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술이 깨면은 그 당시에 내가 술이 취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내가 나를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닌데. 이해되죠? 그럼 요건 더 애매하죠? 어떤 게 고도고 어떤 게 저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행위능력 제도를 만든 거야. 의사무능력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입증이 곤란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주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 세 사람을 정해놔가지고 취소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행위능력은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어야 멀쩡한 인간이라는 소리죠. 계약서를 쓸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둘째죠. 의사능력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객관화시킨 거야. 무능력을 입증하기 힘드니까 미리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 제한능력자로. 무능력자라 그러니까 꼭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도를 만든 다음에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도록. 그 제한능력자는 세 사람입니다. 외워두셔야 되죠? 첫 번째는 뭐죠? 미성년자, 19살 안 된 사람. 두 번째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다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저 주민등록증 떼어보면은 등기부를 한다. 등본 떼어보면 나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거고, 성년 후견 개시 받거나 한정후견 개시 받으잖아. 그럼 후견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화 시킨 거죠. 나중에 입증하기 쉽지. 내가 집을 팔아먹고 왔는데 나중에 취소하겠다 그러는데 네가 왜 취소하냐 그랬더니 그럼 한마디만 하면 돼. 제 미성년이라고 하려면요. 민증 보여주면 돼. 이 사람들은 제가 주로 맛이 가 있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보여주면 됩니다. 예. 취소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취소라는 게 참 독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법률 개념은 독일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건데 독일 사람들은 철학하는 민족이잖아.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는요, 효력이 있으면 유효, 효력이 없으면 무효거든. 그게 자연의 세계야. 근데 취소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 취소는 뭐냐면요,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입니다. 근데 취소권 행사하면 뭘로 바뀌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로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취소라 그래. 알아두세요. 취소는 뭐라고요? 원유 찌행 소무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 원유 찌행 소무.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다. 취소권 행사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된다. 근데 미성년자거든? 고필이거든? 집을 팔아먹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 무효 유효야? 원칙은 유효라니까. 보니까 우리 집을 더 비싸게 팔고 왔네. 그럼 취소 안 하겠지. 그러면 그냥 유효인 거야. 계속 유효인 거야. 근데 보니까 취소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취소하시면 돼. 그럼 소급해서 뭘로 바뀐다? 무효로 바뀌어. 이 굉장한 개념을 독일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취소란 말을, 물론 독일 사람들 취소라 그런 건 아니고, 취소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무효는요, 무효이다. 유효는 유효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취소는요, 취소이다. 그럼 틀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항상 취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거기서 돼 있잖아, 오른쪽에.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정했다. 그렇게 돼 있죠?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단한 개념을 발견해낸 겁니다. 취소라는 개념을. 다시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저 권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권리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권리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근데 그러면 원래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불성립 그래도 되거든? 근데 보통은 무효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래서 권리 무능력자는 무효고요. 의사 무능력자도 뭐죠? 무효입니다. 행위 능력, 무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는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이다가 아니라. 근데 보통 짜증나니까 줄여서 그냥 취소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취소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로는 can. 취소 ca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취소는. 책임 능력은 뭐죠? 자기가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아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그러고, 이게 형법으로 가시면 형사 미성년자 14살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민법으로는요, 첫째 줄, 자기가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책임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 판례를 쭉 보면은 얘들은요, 12살에서 14살이 기준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있잖아. 그때가 기준입니다. 책임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죠? 감독 의무자, 부모라든가 학교가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 3년 됐나? 여러분, 초등학교는요, 저학년이 1층에 있죠. 저학년 애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학년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 근데 1학년 애들이었는데, 5층에 이렇게 놀이시설이 있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5층에 올라가서 수업을 한 거야.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1층 자기 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1층 반으로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장난꾸러기가 하나 있었어. 걔가 자기 나온 5층 놀이시설, 놀이방에 나오면서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거야. 그게 아마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게 좀 있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들이, 그럼 잠가면 좀 기다리면 선생님에서 끊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 애들이 우리 갇혔다 그래가지고 막 패닉 상태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 중 한 애가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창문을 넘어간 거야. 5층에서. 그래서 거기 떨어져 버린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서. 미쳐버리죠? 이걸 누구를 비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자기가 지금 이게 나쁘다는 걸 알을까 모를까? 전혀 모를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사고를 당했잖아.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문 잠근 애가? 걔는 책임 못 지지. 자기는 자기가 나쁘다는 거 모른다니까? 우리 기분이 몇 살은 돼야 한다고?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럼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야? 걔 부모. 그 다음에 그 감독 선생님.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는 마치 셋째 줄을 끝에 밑줄 치세요. 책임 안 집니다. 감독자가 책임집니다. 부모가 지는 게 제일 많죠. 근데 학교에서 벌어지면요, 학교에서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초중고등학교는 서울시내학교 되게 시립이거든. 우리가 국공립 그러잖아. 국립이란 말은 국가 거란 거고, 주인이. 공립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것들은 다 주인이 서울시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책임져야 돼. 서울시가. 됐죠? 자, 이 능력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술 처먹고 와가지고 막 마누라가 뭐라 그러니까, 여보,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난 앞으로 사람 취급하지 말아줘.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소리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알아두세요. 이렇게 묶어서 하나 나옵니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뒤에서. 불법행위 능력은 우리 시험 번역 아니죠. 불법행위 공부하니까. 따라 안 물어보고, 왼쪽에는 의사 능력 있죠. 예, 그걸 한두 번 물어봤습니다. 의사 능력, 무능력자가 누구고, 의사 무능력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 법률에는 무효라는 거, 그거 좀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이제 자연인부터 볼까요? 이제 권리 능력, 공부하고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개별 구체적이니까 따로 공부 안 합니다. 두 가지 공부합니다. 권리 능력 하나, 행위 능력 하나. 그리고 권리 능력의 3문제, 행위 능력 1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3조가 나왔네요. 생존이 뭐죠? 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단 말은 권리 능력이 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예요? 출생이죠. 방금 출생에서 사망까지니까. 그래서 자연인은 출생한 때 권리 능력 취득합니다. 출생 신고한 때 그러면 틀려요. 신고랑 관계없어. 출생한 때 취득하고요. 그럼 출생이 언제 출생이냐에 대해서 조문이 없어요. 보통 이런 건 조문을 안 만듭니다. 의학이 발전하면 바뀌니까. 그래서 뭐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법설 이렇게 돼 있는데 민법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입니다. 형법서는요 진통설이 통설이야. 형법서는요 분만하는 도중에 애를 죽이잖아. 그러면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되는데 민법서는 분만이 끝난 거 있잖아. 태아가 출생을 해서 엄마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올 때 있죠. 그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 조문이 아니에요. 통설이다. 그 조문 이념도 가끔 물어봅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2번.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한 달 안에 신고해야 되거든. 그 출생신고라 그러잖아. 여러분 출생신고하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보고적 신고라 그래. 보고적 신고 반대말은 창설적 신고거든. 그러니까 신고는 그 가족관계 등록법상 신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를 해야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게 있어요. 혼인신고가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 혼인이 되는 거지? 부부가 되는 겁니까? 결혼시간대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 혼인신고 안 하잖아. 잘 1년 있다 하잖아. 왜 그래요? 중간에 마음 안 받으면 헤어지려면은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헤어지면 돌싱이야 미스야? 미스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왜냐면 이게 무슨 신고니까? 창설적 신고니까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 관계가 창설이 되거든. 근데 뭐야?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안 그래. 출생신고, 사망신고는요. 출생신고를 해야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된다고? 출생하면 돼요. 출생신고는 뭐죠? 세금 낼 사람 태어났다고 보고하는 거야. 국가한테. 그래서 얘는 무슨 신고다? 보고적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 가족관계 등록부에 내가 저 며칠 날 태어났다고 쓴 거 있잖아. 그날 태어난 걸로 추정받습니다. 반대 증거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정년 연장하려고 이거 막 뒤집는 사람들 많아. 자기가 출생신고 잘못됐다고 주장해가지고 바꾸는 사람들 있죠? 정년 늘리려고. 바꿀 수 있어요. 추정 동그라미 간주 아닙니다. 추정이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태아라 그러잖아. 임신한 상태에서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 그 태아는 첫째 줄 보시면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태아는 권리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 생기냐면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서 병이 뱃속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병이 있는데 아버지가 3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얘는 3월 3일 날 태어난 거야. 그럼 얘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상속권은요. 피상속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직계 전속을 따지는 건데 3월 2일 당시에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루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늦게 태어나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 억울한 태아를 위해서 5가지 경우는 걔를 살아있는 걸로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오른쪽에 보면 있어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보이세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민법 규정 보이시죠? 거기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늦게 태어난 태아가 불쌍해유 이렇게 써놔. 이 불은 뭐냐면 불법 손해배상을 청구권이 말하는 거거든. 쌍이 두 개잖아. 상속, 대습 상속. 이게 뭔지는 설명드릴게요. 해는 아니고요. 유는 유류분 유주. 그래서 불자에 하나, 상자에 2개,
U자에 2개 그래가지고 우리 민법에서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5가지. 이런 걸 우에 있는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래. 이게 모든 법률 관계에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콕 찍어가지고 5가지만 뭘로 보겠다고? 사람으로. 왜? 이 5가지는요. 늦게 태어난 태아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네가 늦게 태어났더라도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불법 손해배상 청구권이거든. 여러분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750조에 나와 있는 건데 조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유고표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돼 있잖아. 밑줄은 그 다음에 치실래요? 태아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모은 걸로 이미 출생한 걸로 본다라고 조문을 만들어놨어.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니까. 출생을 해야 사람이 되는 거니까 출생 안 해도 사람으로 보겠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3월 2일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이제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가 보세요. 돌아간 사람은요 2가지를 남겨놓고 가는 거거든. 재산적 손해배상. 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앞으로 돈 못 벌잖아. 돈 벌 거. 그래서 이걸 손해배상 받아내야지. 그래서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가끔 그런 생각하죠. 삼성전자 이사들이 얼마나 받을까 봉급을? 발표를 안 하잖아. 발표를 안 해. 그리고 삼성전자에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이사라는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 500명이 넘어. 근데 등기 이사는 9명이야. 등기 이사가 진짜 이사인 거지. 그 등기부에 올라가는 사람. 나머지 그 500명은 그냥 봉급쟁인데 이사라는 계급을 갖고 있는 게 불과한 건데 예전에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야. 그때 이게 드러났어. 그 양반 연봉이 얼마? 왜? 재산적 손해배상 뭘로 기준으로 따지겠어? 그 양반 연봉 기준으로 따지거든. 그래서 그 양반 얼마를 받은데 앞으로 정년까지 얼마가 남았으니까 얼마를 벌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 못 벌었다. 그걸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요걸 드러났었어. 재밌죠? 다 계산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수로 있다가 돌아가시면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뭐 얻어줍니까? 죽으면 아프죠. 정신적 손해배상 이걸 위자료라 그러거든. 죽는 사람 2가지를 남겨놓고 죽는 거야. 재산적 손해배상, 정치적 손해배상. 그걸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거죠. 자, 물어볼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좀 아프면 아들은 안 슬프다 그랬는데 웃던데.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이 사람 재산은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럼 슬프잖아. 그러니까 아내도 뭐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어. 아들은 슬퍼 안 슬퍼? 슬퍼지. 태아는 슬퍼 안 슬퍼? 애매한 거야. 태아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지금. 생각이 없잖아. 근데 태아가 분명히 태어났으면 이사지 알았으면 슬펐을 거라는 거지. 태어났으면.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 너도 슬프니까 너를 뭐 한 걸로? 태어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 뭐 받을 수 있다고? 위자료 받을 수 있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는 병은 태아 상태에 있었지만 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얘도 청구할 수 있고 이 3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주는 거야. 같이 청구하고. 이해되셨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칠판 다시 보세요. 칠판이란다. 책 셋째 줄에 762조는요. 여러분 태아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하나가 잘 봐두세요. 예컨대 여러분 피해자가 되는 경우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임산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인해서 태아가 기형으로 출생한 경우 있죠. 그거 하나. 어떤 거냐면 내가 태아인데 누가 엄마 배를 툭 친 거야. 그래서 태아 팔이 뚝 부러졌어. 뱃속에서 부러졌다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애는 부러진 거에 대해서 자기는 신체에 대한 손을 입었잖아. 그럼 자기가 태어난 상태에서 팔이 부러졌으면 당연히 뭐 받을 수 있겠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겠죠. 그럼 태아 상태에서 부러진 경우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어. 왜? 태아는 이미 출생을 본다 그랬잖아. 이해되셨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방금 봤던 거. 아버지가 비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태아 슬프다 그랬죠? 이 2가지야. 그래서 이 760에 적용되는 경우는 A, B 2가지야. A, B 2가지. 임산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태아가 기형으로 된 경우 이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태아가 뭐한 경우? 슬픈 경우 2가지. 시험에 나왔어 이게. 한 가지다 그러면 안 돼. 2가지가 있어. 그럼 이거 있잖아. 여러분 이건 내가 슬픈 건 이건 762조로 받는 거고 아버지 건 물려받는다 그랬잖아. 상속권도 있다 그랬잖아. 그건 762조가 아니라 상속에 관한 다른 조문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직계존속의 생명침해로 인해서 직계존속의 재산적 정신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단 직계존속 아버지한테 생기는 거고 그것이 태아한테 상속되는 거 몇 조의 문제라는 거지? 천조 사망의 문제지 몇 조의 문제가 아니다. 760일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야. 주소가 어디냐고 중요한 거야. 760일 적용되는 건 어떤 경우라고? A, B 두 가지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상속받는 건 천조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봤어. 이게 어디의 문제냐고. 그래서 책에 넣어놓은 거죠. 여러분 상속은 이렇게 되거든. 상속은 1순위가 상식 좀 알아도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상속 순위가. 배우자가 없나요? 배우자는 피가 안 통해 있잖아. 그러니까 따로 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요, 자식하고 배우자가 같이 공동 상속하는 거고, 자식이 없으면 시부모하고 배우자 공동 상속하는 거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하는 거고, 결혼 안 했으면 형제 자매한테 가는 거야. 이게 상속 순위야. 내가 항상 어디에 문제 되냐면 이게 문제가 돼. 태아 있잖아. 태아를 어디에 넣어준다고? 이 비속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 있잖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수의사였어요. 수의사였는데 대지 구제역 그쪽 공무원 수의사야. 그래가지고 대지 구제역 현장에서 그 살처분하러 돌아다니셨거든. 바빴어. 경기도 거기 축산과학연구소인가 거기 계셨는데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셨어. 대지를 이렇게 붓는데 트럭이 치여가지고 자기도 같이 들어가 버린 거야. 트럭이 이제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기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럭 운전자 막 도망가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 도망가면 못 잡나? 거기서 트럭 버리고 도망갔었는데 나중에 보상금이 7억이 나왔어. 합의를 본 거야. 손해배상 잘못한 거니까 7억을 배상받기로 했는데 누가 상속받는 걸까? 7억을? 이제 이 문제 된 거지. 그렇지. 지금 자식이 있어 없어? 뱃속에 있잖아. 뱃속에 있어도 뭘로 봐준다? 상속권 인정한다 그랬죠? 그게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 자기 부모한테는 돈 한 푼도 가야 한가요? 한 푼도 안 가. 이해되셨죠? 며느리가 그 돈이 며느리한테 다 가버린 거야. 시부모들 한 푼도 안 간다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아시는 분이었거든.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도록 오셨더라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 태아도 뭘로 보기 때문에? 비속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그 며느리랑 또 시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봐두세요. 상속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 다음 말 재밌지 않아요? 대습상속 보이세요? 대습상속은 뭘까? 대를 위해 상속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상속 일종이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습상속이 좀 재밌는 개념인데, 이런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고요. 할아버지, 내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 사람도 자식이야.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상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겠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받는 거야? 직계비속이니까 직계비속은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직계비속이잖아. 나한테까지는 안 와. 왜냐면 나도 직계비속이지만은 근친이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받을 거라.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참 지금 비극적인 일이죠. 아버지가 재벌이다 보니까 아들도 사업을 하게 됐는데 회사를 맡아가지고 아들은 시인이 꿈이었어. 시인이. 문과적 심성이 강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기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게 자기하고.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고 호텔에 서울시 퇴근을 집에 안 와서 걱정이 날고 보니 호텔에서 자살해버린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야. 앉아가지고 딱 앉은 상태에서 자살했었어. 그냥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어. 그냥 얘를 시인을 시킬 걸 괜히 회사를 맡겨가지고 자살해버린 거라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지는 거야? 이 사람 죽고 그다음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손자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지. 왜냐면 삼촌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받았을 거잖아.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한 푼도 없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아버지 몫을 얘한테 줘요. 그래서 대를 위해 상속한다고 무슨 상속이라 그래? 대습상속이라.
근데 이 아들이 뭐라면? 지금 태아라는 거야. 우리가 아직 태아 상태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도 뭐 해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대입상속권을. 상속권 있으면 대입상속이 있는 거지. 대입상속 뭐의 일종이니까? 상속 일종이니까. 이해되셨죠?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좀 설명드려보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 칠판 봐보세요. 설명을 먼저 드릴게. 이 대수상속은요,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먼저 돌아가시면 손자, 아들한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한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한테. 법에 보면 대수상속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인천에 있는 그 무슨 저 상호신용금고인가? 거기 이제 회장님이셨어. 근데 그분이 칠순자친가 팔순자친가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괌에 놀러를 가신 거야. 괌에 놀러를 가셨다니까. 그게 괌 858기야. 우리나라 요즘에 그 비행기 사고가 잘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비행기가 추락했거든. 괌 공항에서.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자기 큰아들 작은아들 큰 누나 작은 누나 다 죽은 거야. 손자들도 다 죽었어. 비극적이죠. 한 비행기를 타가지고 다 죽었어.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사위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 사위 한 사람. 왜? 사위는 의과대 교수셨는데 그날 바빠가지고 내일 가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 비행기를 안 탄 거야. 그래서 직계 가족이 다 죽고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사위가 살아남았어. 사위는 직계 자석은 아니지만은 그 딸의 배우자잖아. 이게 살아남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그 양반 상속 재산이 1,000억에서 1,000억. 지금으로 엄청난 돈이야. 그때도 엄청 큰 돈이었거든. 지금은 한 5천억, 6천억 되는 그 정도 되는 돈일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사위가 이걸 대수상속을 받을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딸 몫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드러난 거지. 왜? 상속순위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잖아. 이 사위가 죽었으면 전부 형제들이 나눠 먹었을 거라고. 사위 한 사람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사위한테 그 돈이 일단 넘어가게 된 거야. 재판이 걸렸어. 이제 문제가 뭐가 됐냐면, 잘 보세요. 제가 방금 대수상속은 언제 인정된다 그랬어?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어서 인정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누가 먼저 죽은지 모를 때 있잖아. 같은 유나죠. 그걸 우리가 동시 죽은 걸로 봐. 동시 사망이 뭐 된 걸로? 추정을 해 주거든. 몇 가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동시 사망의 경우도 대입상속 인정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해. 판례 한다 그랬어. 그래서 괜히 지금 말한 것 같은데 먼저 체크를 먼저 하고 할게요. 어디로 가냐면은 그 72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제일 위에 동시사망 추정 보이시죠?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때에는 뭘로 죽은 걸 본다고? 동시 죽은 걸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동시 사망 추정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쭉 뒤로 가셔가지고 자 문제를 가보시면은 자 98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98페이지 가보시면 6번 문제 보이세요? 98페이지 몇 번 문제? 6번 문제. 거기에 저 2번 지문 봐봐.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수상속 인정될 수 있다. 맞는 문제, 틀린 문제? 맞는 문제. 이해되셨죠? 대수상속 동시 사망도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 인정될 수 있다. 괜히 오른쪽 해설에 보면 써놨죠.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 피상속인은 저 할아버지고 피대습자가 이제 아버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면 동시 죽은 경우에도 뭘 인정한다? 대입상속을 뭐 한다? 인정한다. 되셨죠? 네,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민총에서 대입상속이 딱 두 번 나오는 거야. 두 번 나와. 첫 번째 뭐? 태아도 대입상속 받을 수 있다. 하나. 두 번째 뭐? 동시사망 추정돼도 대입상속 뭐 한다? 인정된다.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래서 같이 설명드렸는데 굳이 같이 할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류분은 뭐냐면요. 최소한의 상속이 유류분이야. 최소한의 상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큰아들한테 다 주고 돌아가신 거야. 우리나라는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 상속법은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남녀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재산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큰아들한테 다 가지라 그러잖아. 그러면 다른 상속인들이 있죠. 그냥 돌아가셨으면 법정 상속분이 1대1대1이거든. 자식들 똑같아. 뭐 아들, 딸, 가부 구분 없이 1대1대1이야. 배우자한테만 50%더 주는 거고. 그러면 그 몫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 그걸 유류분이라 그래. 남겨진 몫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최소한의 상속이에요. 최소한의 상속. 이것도 인정됩니다. 왜? 상속 인정되면 다 되는 거니까. 조문이 있는 건 아닌데 조문은 상속만 있거든. 근데 대습상속도 인정되고요. 유류분도 인정된다는 게 조문이 아니라 뭐라고? 통설이다. 조문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 세 가지는 상속의 내용이니까 다 된다는 거죠. 태아도 상속 받을 수 있고요. 태아도 뭐 받을 수 있고 대습상속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큰아들 다 줬는데 지금 막내 아들은 뱃속에 있었다니까. 그럼 걔가 나서 뭐라 그런다고? 유류분은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태아도 뭐가 있으니까? 유류분권이 있으니까. 유증은 뭘까요, 여러분?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증의하는 건데, 선생님, 상속이랑 뭐가 다르나요? 상속은요, 상속인이 받는 거고, 유증은 상속인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유증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시면서 대학교에 내놓은 거 있잖아. 용인 땅을 카이스트에 내놓은 거 다 유증이지. 다 유증이야. 자기 유언하면서 카이스트가 내 상속인은 아니잖아. 유증은요, 상속인한테 줄 수도 있어. 큰아들한테 줄잖아. 그것도 유증이야. 그러니까 상속인한테 줘도 되고, 상속인 아닌 자한테 줘도 돼. 태아도 뭐 받을 수 있다고? 유증 받을 수 있어.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예, 소원이 있다. 뭡니까? 그 옆에 203동 802호에 사는 그 아주머니 아시냐? 알죠? 좀 친하게 지냈거든, 그 집안에. 그 아주머니 좀 임신하셨거든? 뱃속에? 행복이가 있었어, 아주머니 뱃속에. 아버지가 그러는 거 돌아가시면서 이 아파트는 행복이 줘라 그러는 거야. 태아도 뭐 받을 수 있다고? 유증 받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물어? 아니 왜 행복이 줘요?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 행복이한테 왜 줘요? 그게 우리 상속인도 아닌데. 걔 불쌍한 애다. 걔 줘라. 느낌이 쎄하죠? 불쌍한 애다. 그냥 아버지 얼굴도 못 보는 애다. 혹시 아버지가 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태아도 뭐 받을 수 있다고? 유증 받을 수 있습니다. 걔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네 그럼. 그렇죠? 그래서 유증에 대해서도 출생을 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태아했던 자의 유증도 유효하다. 알아두세요. 그럼 여러분 이건 가능할까? 아버지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뱃속에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태아 행복이가 내 새끼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 있어. 이게 보통 인지하려면 걔가 태어나서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99% 일치 나오니까 내 자식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그 전에도 보니까 그냥 내 자식 인정해도 돼. 태아를. 인정할 수 있어. 보니까 내가 바람핀 거 맞거든. 그러면 인정하면 되지 뭐. 근데 거꾸로 뭐는 안 됩니까? 태아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어.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는 있지만 태아가 부에 대해 인지한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규정이 없거든. 불상행위에 인지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인자가 없죠? 그래서 태아는요, 뭐가 안 된다고? 인지청구권은 없어. 근데 안 하셔도 돼. 태어난 다음에 해도 돼. 상관없어. 이건 없어. 근데 뭐는 됩니까? 인지의 대상은 돼. 구분하세요.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는데 자기가 대상은 됩니다. 예, 써놓으셔야지. 인지의 대상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아를 인지할 수 있어요. 내 새끼라고. 이 인지가 되면 이제 법정 친자 관계가 이제 창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인 증여가 뭐냐면 죽었을 때 효력이 생기는 증여거든. 유증하고 똑같아. 차이가 뭐냐면 유증은 단독행위고요. 사인 증여는 기약이야. 자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지금 카이스트에 내 용인에 있는 산을 내놓는 거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죽을 때 그냥 유언장에 쓰는 경우는 유증이 되는 거고 지금 카이스트 계약서를 써. 그 다음에 언제 가져가? 나 죽으면 가져가. 그걸 사인증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인증여는 생전증여와 다른 개념이거든. 생전증여는 사인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생전증여는 생전에 하는 거고
사인증에는 죽어서 어떻게 증여를 합니까? 좀비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소리가 아니고 다 생진을 하는 거야. 내는 효력이 바로 생기는 거고 얘는 이제 죽어야 생기는 거야. 죽을 때 가져가는 거야. 증여니까 계약서거든. 잘 봐봐. 태아는 유증 받을 수 있거든. 우리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불상에 유 있었잖아. 그럼 태아가 사인증여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됐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사인증여는 계약이라 그랬잖아. 근데 태아가 계약서를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판례는 사인증여에 대한 판례는 없는데 생전증여에 대한 판례가 있었거든. 안 된다 그랬거든. 계약이니까 안 된다 그랬거든.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판례의 취지를 보면은 태아는 사인증여도 못 받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게 다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태아가 사인증여에 있어서 출세한 걸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원래 사인증여는 증여랑 비슷해가지고 유증이랑 비슷해가지고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인정하자는 긍정설 밑줄. 유증은 단독행위고 사인증여는 계약인데 어떻게 태아가 계약서를 쓰냐? 안 된다는 부정설. 이렇게 견해가 대립합니다. 그 내용은 알 필요 없어. 그냥 견해가 대립하는데 자 판례 동그라미. 사인증여에 대한 판례는 없어요. 근데 생전증여에 관련해서 태아한테 증여 받을 수 있는 수증 능력이라고 그러던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 따르면 아마 판례는 뭐도 사인증여도 뭐의 입장일 것이다? 부정설 입장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시험 문제도 부정설로 나와. 실제로는 증여에 관한 생전증여에 관한 판례였는데 판례가 이거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판례를 부정설이라 그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인증여에 관한 판례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부정설이라고. 밑에 판례 볼까요? 밑줄 친 거 봐보실래요? 태아에 대한 증여 있죠? 이게 생전증여에 관한 겁니다. 마지막 줄 태아의 수증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생전증여에서 태아가 증여 못 받는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그냥 유증하면 되지 뭐. 유증은 인정되니까 굳이 뭐 사인증여 할 필요 있나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어려운 문제 합니다. 여러분, 태아는 이미 출생을 본다 그랬잖아. 그 의미가 뭘까? 이미 출생을 본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대립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게 케이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조금 전에 그랬던 거 해볼게. 그대로. 자, 병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날짜를 3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식인데, 얘가 3월 12일 날 출생했다 그럽시다. 그럼 애도 기본적으로 이 가해자 A한테 불법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남긴 거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근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야. 태아는 불법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이미 출생을 본다고 돼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바로 애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아니면 출생을 기다리라는 소리야? 그게 다투지는 거야. 얘가 뱃속에서 나와서 바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이 견해를 우리가 무슨 소리라 해지 조건 쓰지 마. 그걸 해지 조건 소리라 그러거든. 돈은 바로 받아갈 수 있고, 네가 못 가니까 누가 가라고? 엄마가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제도를 유추 적용해서 태아의 법정 대리를 인정해서 엄마 의리 가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설이야. 다설인데 판례는 안 그래.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출생을 기다리라 그래. 기다렸죠? 태어났잖아. 그러면 그때 걸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도 엄마가 가는 거지. 그때는 엄마가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출생을 기다리라 그래서 정지 조건설이라 그래. 이게 판례 입장이야. 어떤 게 태아한테 유리하죠? 이게 유리하지. 먼저 돈을 먼저 받아가는 거야. 왜? 출생을 기다리라 그러면 10일 동안 제가 도망가고 없을 수도 있잖아. 이게 태아한테는 유리한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태아에게 유리하게 봐주는 거야.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출생을 기다리라 그러잖아. 이 판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 병이 꼭 갑의 친자식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다음 태어날지 못할지도 있잖아. 그래 기다리라 그래요. 거래 안전에게 유리한 거야. 거래 안전에게. 그다음에 태아의 법정 대리인 제도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지? 얘한테 필요한 거지. 얘한테는 필요 없지. 얘는 출생을 기다리는 거니까. 이게 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 다음 하나 볼게.
만약 얘가 이날 출생을 못하고 사산되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아가 불쌍하다 그랬지? 늦게 태어난 태아가 불쌍한 거지. 태어나지도 못했잖아. 그럼 묘자료도 안 씁니다. 그냥 한가지에 담아서 묻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태아가 출생 못했다 그러면 그냥 이 학설 대립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셋째 주 끝에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견해 대립은 태아가 출생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산된 경우에는 이론상 차이는 있을지언정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해되셨죠? 출생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출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당장 돈을 받아갈 거냐, 출생을 기다릴 거냐. 정조건설의 판례 입장이죠. 빨간 펜. 태아인 동안에는 아직 취득 못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태아일 때는 돈 받으러 못 가요. 살아서 출생하면 그 취득 효과가 문제 사건 발생 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까지 소급에서 생긴다는 견해. 판례 입장이죠. 정정권서는 태아의 법정들이 이 판례가 입장을 취하냐면, 판례는 태아의 법정들이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태아가 앞으로 받게 될 재산을 태아인 동안에는 보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다만 태아가 출생 못하더라도 타인에게 불축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죠. 그 거래안전 보호라 그래요.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장점은 있는 거고, 태아한테는 좀 불리하고. 해적건설은 기다리라 빨간펜, 기다리라는 게 먼저 받아가라 그랬죠. 이미 출생한 걸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이 두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빨간 쭉 치세요. 먼저 받아가라는 거야. 다만 죽으면 토해내면 되는 거죠. 해적건설은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재산 관리가 되는 거니까 빨간펜, 태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뭐냐면 태아가 출생 못하면 토해내야 되잖아. 쌍둥이면 또 계산 다시 해야 되고,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면 다시 토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랬을 때 그런 거래안전 해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장단점 서로 반대입니다. 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정적권으로 뭐라 그런다고? 이날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3월 2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서는요, 태아는 권리 능력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받아가니까 이 일만 터지면 이 범위 내에서는 제한된 권리를 가진다는 거. 차이점 기억해 두세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태아의 법정 대리인 제도를 인정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나 살아서 출생하면은 출생 시기가 문제 사건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옆에다 뭐라 써놓으면 돼? 정지 조건설. 이게 정조건설 입장이잖아. 판례가 말하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원고의 처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그때 임신 8개월 된 태아가 있었고요. 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사망. 태아 동그라미, 사망 동그라미. 그럼 태어났다는 소리야, 안 태어났다는 소리야? 안 태어났죠? 그럼 이런 학설 대립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출생의 기회도 갖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서 태어나지 못한 이상 배상청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온심이 판단했어. 대법원이 정당하다 그랬어. 잘 판단했다고. 태어나야 돼. 우리 모든 학설 대립은 언제 의미가 있다고? 늦게라도 태어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산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 판례였냐면, 이 아버지가 똑똑했어. 이제 엄마가 죽었잖아.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같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 배우자가 살아남았잖아. 배우자가 뭐라 주냐면, 우리 아내가 죽으면서 남기고 재산적 손해배상, 정치적 손해배상. 나 슬프니까 정치적 손해배상. 그다음 우리 아들도 슬프니까 아들의 정치적 손해배상을, 그다음 아들이 죽으면 아들은 비수급수 지켜줘서 지가 상속받겠다 주장했거든. 아들의 몫을 내가 상속받겠다 주장한 거야. 아, 똑똑했어. 대법원이 뭐라 그랬다고? 아들이 슬픈 것은 아들이 늦게라도 태어나야 슬픈 건데, 아들이 태어나지 못했잖아. 그럼 아들은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거죠? 네가 상속받을 것도 없다 그랬어.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죠.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걸로 보는데
이번 아버지가 개통사.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도 슬프고 다쳐도 슬프겠죠? 이번은 상해입니다. 상해. 생명 침해가 아니라 신체 침해죠. 상해 입을 당시에 태아가 아직 출생 안 했답니다. 그러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생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출생한 이상, 그게 빨간펜. 기다리란 소리야, 판례가 지금. 이것도 정지 조건서를 취한 판례 입장입니다. 출생한 다음에 아버지가 다치면 더 슬프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국어학적으로 그 뒤 출생이, 이미 아니할 달자로 그 뒤에 출생하면, 뭐 이런 말이 더 좋지 않나? 뭐 출생한 이상 좀, 그래요, 문장이. 키워드는 그겁니다. 그 말에 빠지면 안 돼. 태아인 동안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린 문장의 판례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 그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출생한 후에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시험 문제 맨날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을 바꾸는 거야. 출생한 이상이 아니라 태아인 동안에. 그럼 틀린 문장이 됩니다. 됐어요. 잠시 쉬었다 애국인 하겠습니다.